네, 뉴스 오늘 화요일 1타 시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6번째 검찰 출석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습니다. 2시간쯤 조사받고 있는데 자, 이번 주쯤에 영장 청구 그리고 다음 주쯤에 체포동의안 표결 이런 스케줄일 거다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검찰이 정치적인 스케줄로 소환도 하고 또 체포동의안 수순도 밟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쌍방울 수사가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비 대납으로 한 거거든요.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대북송금 의혹으로 지금 종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가지고 처음에 쌍방울을 압수수색한 게 1년 3개월 전이에요. 1년 3개월 동안 뭐 했어요?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귀국한 지가 8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영장 청구 안 하고 9월 달에 국회 열리면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스케줄로 검찰이 갖고 가고 있다.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방탄이다, 방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쭉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수사를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단식 13일째인데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검찰 조사 오늘 6번째인데요. 감당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이재명 대표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말도 좀 느려지고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지난 9일 출석되는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서 또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일부러 이 대표 측이 시간을 좀 끌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까 싶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간을 끌어서 정기국회가 12월 초까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서명 날인 안에서 시간 끈다는 그런 일부의 그런 이 보도나 이런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임시국회 한 달짜리면은 몰라도 지금 12월 초까지 정기국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은 언제고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 날인을 안 했다는 것을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나름의 전술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매우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가 서명 날인을 안 했다라는 거는 부당한 조사에 대한 어떤 항의의 그런 표현 정도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서명 날인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본인 진술 내용이 많이 누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확인을 해주는 게 서명 날인인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있나? 말씀드렸다시피 발견되지가 않아요. 저것을 소위 이제 지연 작전이라 그러는데 저거 언제까지 지연 작전을 해요?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정기국회가. 지금 단식이 13일째인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 검찰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이제 건강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야당 대표가 죽어나가라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네. 역대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 상대 당대표는 당연히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같은 정치의 지금 도리 같은 그런 거였죠. 당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거는 그것이 시비를 떠나서 매우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고 특히 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고 극한 투쟁의 극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을 보냈고 또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 단식장을 찾아와서 위로와 단식 중단을 얘기를 했어요.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 단식했을 때도
청와대 문희상 정무수석 갔었고 네. 여당 대표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들 갔었고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 단식할 때도 그때는 이정현 대표가 여당이었죠. 야당 대표 갔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도 강기정 정무수석이 가고 또 여당 대표 민주당 대표가 가서 위로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고요. 결국 그거는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을 선택했는데 그야말로 조롱이나 하고 이런 이제 하나의 정치의 최소한의 영역도 지금 깨버리는 것은 그건 죽어나가는 얘기와 다름없는 거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해서 끝낼 그런 단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13일째 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머지 않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간 대화 내용이 공개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이 대표의 뜻 국민들에게도 많이 인식됐으리라 생각하고 단식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관심은 폭력적인 권력 행사에만 있고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에 하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다. 뭐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뭐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거나 뭐 사람을 보낸다거나 관련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일말의 기대가 없는 거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계속해서 대통령의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묻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몇 건을 고려해서 보겠다라고 했다가 예. 그 뒤로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확정적 범죄자라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칭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덧씌우기를 하고 규정을 해버리고 아예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 기조는 저는 계속되어진다고 보고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당 대표도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없어지고 실종되고 국민들만 피곤하고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대응을 하는 게 과연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걸까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걸까요? 지금은 권력이 하늘을 찌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이제 정치적 경험 혹은 정치적 도의, 최소한의 금도 이런 것을 네.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비단 야당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기조를 보면은 스스로가 절대 선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인사권자에게 항명할 수 없으니까 국무위원들도 비슷해지고 여당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제 건강 문제 한계가 좀 오면 더 다른 국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병원에 119 구급대 실려가는 것밖에 답이 없느냐. 참 어떻게 이 사안이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문 전 대통령이 딱히 나선다가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로 이런 상황이 예. 와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 자체를 네. 해서도 안 되지만 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 버리는 이런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식이라는 가장 극한적인 이 수단, 마지막 수단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투쟁의 수단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조롱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도 짓밟아 버리면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가서 단식 중단하라고 한다고
중단하거나 이런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야말로 병원에 실려가고 강제로 실려가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링거를 맞아도 저는 단식 중단을 안 한다고 봐요. 예. 어쨌든 단식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뭐 갈등, 계파 갈등은 일단은 수면 위로 좀 가라앉은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당장이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추후에 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갈등이요? 그 민주당 내 어떤 계파 갈등, 친명과 비명 간의 이런 부분들 지금은 좀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야당 대표 단식 와중에 예. 다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죠. 네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해결해야 될 그런 당내 숙제들이 있거든요. 예. 제일 큰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네. 칭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이 문제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리더십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총선을 끌고 가고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이 문제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종목이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사법 리스크 문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인상, 방탄하는 인상 이런 것을 저는 안 줄이라고 봐요. 이미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을 선택을 했는데 저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자신이 사법 리스크를 피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게 머지않은 훗날에 이게 입증이 되면 그 이재명 대표한테는 더 타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단식은 정면 돌파를 의미하고 그냥 고난의 길을 건건일척의 심정으로 가겠다는 그런 사인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 갈등의 운명이라든가 향방들이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 이른바 개딸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단식 중단 조건 4가지를 걸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제 일종의 이제 기준이기도 하지만요. 네. 개딸이라고 칭해지는 분들이 뭐죠? 대부분이 당원이자 지지자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이거든요. 팬덤이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은 다양해요. 민주당에도 온건적인 지지자들이 있고, 그다음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또 이 색깔들이 또 다르죠, 컬러들이. 네. 그래서 그건 지지자의 그냥 목소리로, 지지자의 주장으로 그렇게 해서 챙겨들을 부분이 있으면 챙겨 듣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딸들이 마치 한국 정치에, 특히 야당 정치에 하나의 그 주력인 것처럼,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정치인은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로 좀 시선을 이제 옮겨보죠. 러시아 동반경제포럼이 현지에서 10일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 양 국가가 공식화하고 있는데요. 무려 5년 4개월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년여 만에 침묵을 깬 배경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무기 거래 관련일까요? 저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크게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한미일 블록이 저렇게 소위 말해서 형성이 되면 네. 반드시 이제 북중러 블록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 대결 구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네. 중요해요. 그래서 한미동맹 하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든가 또 이 북중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경계해야 되는 게 한국의 안보 상황 속에서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앞장서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또 중국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선제 타격해버리거든요. 양안 문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불가라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아주 엄청난 갈등의 제일 큰 화두,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드려버리고 그렇게 발언하시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걸로 작동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코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리한 행보를 집권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상됐던 그런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행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복합적이냐면은 북한은 지금 식량 문제, 석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위성, 미사일 기술이죠. ICBM을 완성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성 기술이나 ICBM 기술이나 같은 거거든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핵 잠수함 문제,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 당면한 이제 현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쌀농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밀농사나 이제 대체작물 농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봉쇄 때문에 밀 수출이나 석유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위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요구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가 이것을 받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엔 제재 문제를 크렘린궁 대변인이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유엔 제재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제재 문제를 뛰어넘는데 귀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으니까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재고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는 대신에 식량이나 석유 이런 것을 가져오고 유엔 제재를 최소한 러시아는 뛰어넘어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정도를 서로 목적으로 해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국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만 뭔가 이례적으로 상당히 비밀리에 이 회담이 진행됐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2019년 4월 두 정상회담의 경우엔 일주일 전에 일정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직전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역시 러시아는 전쟁주의고 김정은 위원장도 특유의 어떤 신변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19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 전쟁 중이고요. 북한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양국 정상의 회동은 보완이 요구되고 하는 그런 상황. 일종의 이제 비상 상황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회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안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요. 원래 이제 특히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나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행보를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비행기도 안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열차도 그게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장도 있고, 그죠? 제가 알기로는 50량 이상이 돼요. 어디에 탔을지 모르게. 그래서 6량도 되고 9량도 되고 12량도 되고 보관 장소도 회룡역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4군데에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열차가 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NSC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제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하게 새로운 제재 부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자, 미국의 경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적어도 북한한테는 안 통하리라고 보고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미 방북을 했었잖아요. 일단 그거는 특히 이제 다연장 로켓이나 152mm 포탄 같은 경우는 협의를 마쳤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걸 주는 대신에 뭘 할 것이냐, 네. 러시아에게 뭘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게 남은 상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미국의 저런 경고는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군요. 적어도 북한한테는 위협적이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라든가 위성 기술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전수를 하게 되면 예. 미국이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냥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왔거든요. 예. 그럼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할 수가 있어요. 북한의 군사 기술 예, 주는 예.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조금 미국의 저런 경고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북한에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윤 대통령도 러시아에 책임 있는 행동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저 북단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사실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북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를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 비슷하거든요. 통일부를 없애겠다 그랬다가 대폭 업무를 축소시키고 강경일변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이 있거나 미사일 도발이 있거나 또 이런 경우는 예의주시한다는 말 외에는 하지를 못해요. 네. 아무런 전략이 없고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오히려 막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결국은 할 전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책이 없으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어떤 준군사 상황이 벌어지거나 혹은 핵실험을 하거나 이러면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래서 저것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예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는 거군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한미일 라인이 있으면 북중러 라인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서로 선택지가 다양하지가 못하니까 네. 사실은 외교나 안보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단선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가 작동을 못하고 외교나 안보들이 실종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